오늘 새벽이었죠. 쿠바와 대한민국의 전격 수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로서는 낭복이긴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임승차 발언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 다행히 하루 만에 상승 반전됐습니다. CPI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네, 어제 그 CPI 충격이 있었긴 하지만 예. 또 월가에서 나일 브리즌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닷컴 버블 재현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 장세고 또 주도 업종이 워낙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 그대로 전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장세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펀더멘탈 장세인데요. 펀더멘탈 오늘도 실적 발표가 나와서 예상치를 상회해서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는 펀더멘탈은 매크로 사이드에 성장률 괜찮죠. 그다음에 기업이 지금 4분기 어닝 시즌 상당히 지금 예상치 실적치가 좋은 게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는데요. 지금 77%까지 끌어올렸어요. 예상폭에서 실적치의 이렇게 벗어난 폭은 과거 작년에 3분기보다는 적긴 하지만 예.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을 보면 오히려 작년 3분기보다 더 높은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이렇게 1월 CPI 이렇게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9/11 사건과 달리 이 주도 업종이 지금 미래 잠재 가치가 높은 우리가 PSR 지표, PDR 지표, PPR 지표 다들 말씀했는데요. 미래 잠재 가치가 높은 AI5 종목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이런 업종들이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9/11 사건과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이 1월 CPI 충격 때문에 월가에서 우려하는 닷컴 버블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제 국내 증시도 비교적 잘 이렇게 버텼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사실 미국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야 되는 제닛 앨런의 발언이 더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외신들은 시카고의 오스만 굴스비의 이 발언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굴스비는 페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보드 멤버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이 주거비가 안정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아직은 CPI에 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안정이 된다. 이 얘기가 결정적으로 CPI 충격을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닛 앨런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주거비 문제 아시겠습니다는 OER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죠. 아시겠습니다. 미국은 자가 소비 자가 이렇게 자기 주택이 있을 때 이것도 CPI에 이렇게 예. 내지 않는 임대를 넣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CPI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유럽식 편제 방식으로 OER을 제거해 보자. 했을 때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월가 예상치 2.9에 3.1로 나와서 그 충격이 됐지만 실제로 OER을 빼버리니까 2.7%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시적 측면에서는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월가에서는 오늘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벗어나서 예. 이렇게 화제거리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가가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채연 PD께서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736달러까지 올라가고 이게 목표가가 800달러에서 지금 900달러 넘는 상황이거든요. 예. 900달러 넘으면 작년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200% 이상 넘게 상승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에 버금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나오는 시각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1월 충격을 CPI 충격을 벗어나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정말 밤사이에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소식이 날아 들어왔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 아닙니까? 네, 사실은 오늘 그 방송 주제를 예. 4월 총선 때 여야 간에 너무 복지 공약이 남발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어떻게 이렇게 가뜩이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국회의원분들 당신이 당선되는 건 좋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공약이 실천될 때는 사실 그 국민이 국가 채무의 부담 때문에 이 악어 그래프의 그 악몽이 재현된다 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예. 악어 그래프의 악몽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제가 일어났을 때 12시 15분이었었는데요. 바로 그 시간에 사실 한국과 이렇게 쿠바 간의 예. 수교 관계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0시 15분경인데요. 그래서 발발이 이 주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쿠바는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의 형제국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수교 노력을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연도 2016년이죠. 2016년서부터 당시에 그 윤병생가요 그 외교 장관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다른 이유를 안 드리겠습니다는 시청자분이 북한과의 관계 문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안 됐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쿠바의 수교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했는데요. 이번에 성과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다고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들 아시겠으나는 이 쿠바의 수교 노력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강경한 자세로 방해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고립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193번째 이게 수교국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제 위원회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남아있는 미수교국이 사실 시리아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단독 수교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시리아 두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쿠바의 수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했던 것은 이 대목을 보면 아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은 이 쿠바의 한국과 수교 문제에 대해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것이 이제 북한이죠. 그렇죠. 일단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트럼프가 느닷없이 무임승 차원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남한과의 관계, 북한과 미국 관계, 나토와의 미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이 수교 문제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나올까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남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하려는 상태에서 남북한 관계에는 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관계가 변할까? 이게 가장 이슈죠. 그렇죠. 그러면 국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외국인 자본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국제 정세에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임승차 발언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 소식이 전해진 만큼 정말 뭐 기분 좋기도 하고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국제 정세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도에서 무역에 있어서는 WTO라든가 이런 쪽이 좀 무역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그나마 경제 안보일 때 이게 민주주의 체제 간에 이렇게 지켜드린 데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나토라든가 유엔 체제가 어느 정도 무역 체제가 다장한 채널이 와야되는 상황과 함께 그것이 버티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40질 때 대선을 나서는 트럼프가 갑자기 무임승차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세계 경제 입장에서 안보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유엔이라든가 나토의 역할 이런 측면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지금
이렇게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는 이번에 선거에 나서면서 나토에서도 탈퇴할 수 있다. 자, 나토 회원국 분담금 내라. 지금 GDP 대해서 2% 이상 초월할 수 없는데요. 혜택을 받은 만큼 더 내라. 안 내? 그러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질 수는 없다. 탈퇴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한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적을 거로 생각합니다는 이게 엄청난 파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도 이미 트럼프 집권 1기 때 자, 주한미군을 경기 내리지 않으면 무임승차하면 북한을 가겠다. 북한과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는 푸틴과 연계하는 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는 거고 또 트럼프는 뭐냐 김정은과 연계도 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의 사실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그 분담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 그다음 남북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미터. 그렇죠. 그래서 국제 정세 바로미터를 하는데요. 일단은 올해 지정학적 위험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자막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가 지정학적 위험의 최대 리스크다. 두 가지.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의 군국주의 문제 하나. 예. 그다음에 사실 남북한 관계 문제. 그래서 올해는 지정학적 위험 상태에서 가장 세계 경제 입장에서 이 동북아의 이게 지정학적 위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어서 가장 초미에 관심이 되는 상태에서 자 트럼프가 나토의 탈퇴,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한국과 쿠바 문제에서는 국제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근데 정작 남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을까? 아까 홍 의원께서 낭보인 남보입니다. 예. 근데 마냥 낭보만은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더더구나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이번에 한국과 쿠바 간의 정격 수요가 문제가 정작 남한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지정학적 위험 내지는 정격학적 완화될 수 있을까? 타 시청자분이 궁금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외국 자본과 관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가장 현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북한의 태도와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남한을 향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겁니까? 네, 북한 사실 총선을 겨냥해서 굉장히 미묘한 이런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작년 11월 달에 경제 패권을 다퉜던 미국과 중국 사이는 디커버링에서 디리스크로 바뀌었다. 자꾸 이제 좀 온건한 쪽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남북한 관계는 신냉전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네.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대국 내지는 군사 대국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도 미묘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어디에 동맹 관계라든 게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신뢰에 따라서. 그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국이라 표현해야 되는데요. 북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 남한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은 어떤 외교를 취하느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중국, 일방적으로 러시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대국이 내지는 군사 대국이 남북한 간의 안정성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외형적 틀이 과거에는 굳건했었는데요. 예. 저 모습 보면 외형적 굳건 두들이 녹아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간에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이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제 돋보인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내오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 가변성 있는 김정은이 더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우리 입장, 남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더구나 이제 북한 사정을 보겠습니다. 예. 북한은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남한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가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변자 역할이 아니라
지금은 독자 입장을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더 어려운 거죠. 더더욱이 북한의 경제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악화일려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의 인민들은 아이고 이렇게 어려울 바야 전쟁 한번 치러보지 이런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 미국에 밀리는 중국이 마지막에 시진핑이 위기의 돌출로 대만을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게 극단적 군국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지금 경제 사정으로 인민들이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할 정도의 경제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정은이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극단적 군국주의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이 한번 오늘 그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가 그동안 악화될 때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부분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북한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안 좋은 때가 2017년 미국의 테러 적성국이 지정된 이후서부터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전에는 농산물 작황상에 따라서 좀 플러스 성장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2017년 테러 적성국으로 지정된 이후에 뭐 테러 적성국을 지정하면 심지어는 남한조차도 3자조차도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따돌림 현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북한 경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북한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죠. 특히 테러 적성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달러의 스위프트망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금융 거래가 중단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미 북한은 일찌감치 외환 사정이 고갈됐다. 국가의 디폴트는 테크니컬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시청자들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생필품이 밖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문제가 이렇게 없고 한국에서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필품 부족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배급이 체계가 원활을 한다 하더라도 저기 먼 두만강 꼭대기까지는 배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인민들이 고통 심하.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배급이 소량 가지고 북한의 기득권층이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거기서 뒷돈거래 이런 문제가 자 조그만 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는 그 배급하는 사람이 뒷돈거래 해가지고 부정부패니까 인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의 북한 사정이다. 그러면 인민들의 불만이 심해지면 결국은 최고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김정은이가 가장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북한 경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경제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년 6월 반드시 시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청자분이랑 그다음에 홍영표한테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은 폐쇄 경제입니까? 개방 경제입니까? 당연히 폐쇄 경제. 그렇죠. 예. 체제상으로는 폐쇄 경제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개방 경제입니다.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50%를 넘습니다.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수출이 잘 되느냐, 특히 중국 수출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중개 성장률이 잘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러적 성공 이후에 이 개방 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해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체제상으로는 폐쇄 경제인데 북한의 경제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50%를 벗어나니까 이거는 개방 경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러적 성격에서 대중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북한 경제는 거꾸로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표에는 성장률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사실은 뭐냐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2019년에 플러스 성장을 돌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느냐? 남한의 지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일 겁니다. 지원해줘도 플러스 성장이 된 적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테러적 성계 지정에 대해서 모든 거래가 반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나르 체제에서 모든 거래가 맞는데 그때 당시에 2019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 지원을 막대하게 해줘서 북한의 성장률까지 플러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그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퇴보가 되다 보니까 성장률이 퇴보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입장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최근에는 북한의 블랙마켓 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암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권력층 김정은 주변 세력의 부정부패, 부정의 축적 수단, 부정 자산이죠. 부정 자산의 축적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도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외화 사정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러 적성도 지정되고 러시아에 무게 수출되니까 마세나르 체제에 의해서 사실 북한이 외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모든 국제금융 시장에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여기에 북한에 이렇게 해외에서 자금줄이 차단되면 북한의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3대 수출은 뭐냐? 뭐 아시겠습니다는 석탄이 있어야 됩니다. 석탄이 이제 제일 수출 품목입니다. 그리고 섬유입니다. 수산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제적으로 보면 CO2 가스 줄이는 문제, 석탄 문제가 장애가 되고 섬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국이 북한에 봉제라든가 이런 게 수출 경합과서 ESG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통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출도 안 되고 또 신규 노동자가 해외 파견도 안 됩니다. 마스테르 체제에서는 안 됩니다. 테러 적성국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의 달러 사정은 완전히 고갈됐다. 국가의 부도는 선언만 문제지 디폴트 됐다. 키는 미국이 갖고 있다. 키는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자 북한도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그러려면 핵심적인 외화 사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국영 지적 속에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각종 해킹 거래, 한국에서 예금을 빼간다든가 그다음에 코인의 이런 해킹 문제 이런 거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만약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전쟁 가능성 그리고 또 외국인 자금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항이 2019년 사항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남북한 이렇게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관련돼서는 하이먼 민스크의 썬데이 썸타 어느 날 갑자기 이론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19년 사항에 유명한 유튜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 뉴욕시립대 최무슨 교수라는 사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때도 2019년에 전쟁이 곧 임박됐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 어려운 상황에도 전쟁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을 왜 얘기하냐면 오늘 사실 한국과 쿠바 상황 또 총선을 앞두고 국제적으로 미미한 상황에 자, 한국의 내부 문제만 생각하고 국회의원 자리만 생각하면 이거를 마치 이 관계에서 무슨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쿠바의 전격 외교 문제는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직역학적 평가 비중이 작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직역학적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혹시나 지금 총선과 결부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위기설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국교 수교 문제에 대해서 낭보보다는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저포조, 저 PBR 정보를 집중 사고 있는데요. 이거 차익 신호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쪽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대 평가에서는 지정학적, 직영학적 위험 비중은 아주 낮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은 직영학적,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 그 점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